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화장실에 가고 잘 해결하고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소변을 참을 수 없고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도 개운치가 않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화장실을 들락입니다. 또 밤에도 자다 깨서 화장실에 다녀와야 할 정도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배뇨 장애로 인한 불편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의심되는 질환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발가락 변형으로 나타나는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변 보는 일은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할 텐데요. 소변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도 다양해서 배뇨장애의 위험 요인을 잘 살펴야 할 텐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뇨장애를 겪는 분들이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배뇨장애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네. 고령화 사회로 들면서 이제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 또 여성에서는 과민성 방광 환자가 늘고 있고요. 네.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변화로 젊은 층에서도 이제 방광 기능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럼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하루 평균 어느 정도 화장실에 갈까요? 보통 건강한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한 4에서 6회, 4번에서 6번 정도 가게 되고요. 자는 동안에는 거의 안 가시지만 한 번 정도는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8회 이내로 화장실을 가는 게 정상 범주인데요. 만약에 낮에 8번 이상 간다, 그러면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본다는 빈뇨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화장실 가는 횟수뿐 아니라 소변의 양상도 다양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제 건강한 사람은 하루 8회 이내 정도 가는 게 정상 범위라고 하셨는데 네네. 건강한 사람이 한 번 소변 볼 때 양도 궁금하고요. 또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건강한 성인에서 한 번 볼 때 소변량은 한 250에서 350ml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불편함 없이 참을 수 있어야 건강한 방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참 배뇨장애가 불편하긴 하지만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문제일까 이 부분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떨까요? 이제 배뇨장애라는 게 단순하게 이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출을 한다면 근처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밤에 자다가 깨는 이런 야간뇨로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또 심하면 뭐 우울증, 대인 기피증 이런 것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하고 직접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또 삶의 가치를 크게 떨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배뇨장애로 지적되는 증상들이 유실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배뇨 증상이라 그러면 하부 요로 증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네. 소변을 볼 때 생기는 배뇨 증상은 뭐 소변을 약하게 보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더라도 또 바로 소변이 안 나오는 요 주저 현상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소변을 저장할 때도 생기는 증상들을 우리가 저장 증상이라고 하는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또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 절방뇨, 또 요실금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소변을 본 후에 느끼는 어떤 잔뇨감 이런 걸만큼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뭐든 편하게 소변을 봐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이제 우리 몸에 이런 노폐물을 적절할 때 또 시원하게 비워내는 게 기본적인 생리 현상일 텐데 어떤 배출의 흐름이 막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배뇨장애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당장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잠깐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배뇨를 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그 저장과 배뇨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면 모두 배뇨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출의 흐름이 막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런 배뇨장애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우선 방광 자체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방광의 근육이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힘이 약해진 경우에 이럴 때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통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소변이 나가야 되는 요도 쪽에 협착이 있는 것처럼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진 경우에도 여러 배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이런 배뇨 기능을 조절하는 신호의 문제일 텐데, 뇌나 척수와 같이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네. 배뇨 조절 신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이럴 때도 이제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비뇨 생식기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다루는 곳이 비뇨의학과잖아요. 네. 남성들의 전립선이라든지 또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를 떠올리는데 배뇨장애는 남녀 구분이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비뇨의학과라 그러면 흔히 남성의 전용과라고 오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네. 사실 방광과 요도는 남녀 모두에게 있는 기관이고요. 여성분들도 사실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네. 비뇨의학과에서 어떤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게 아무래도 검사나 치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나이는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뇨장애 위험은 있는 건가요? 네. 젊은 사람에서도 배뇨장애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는 어떤 잘못된 배뇨 습관이라든지 또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네.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뭐 단순히 신경성으로 자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젊은 남성에서는 전립선염의 증상으로 이런 게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검사나 치료를 잘 안 하시면서 배뇨 장애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들에게도 비뇨 생식기의 기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랫동안 배뇨장애로 고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 소아의 경우에는 선천적인 요로 기형이나 신경인성 방광 기능 이상이 있으면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 계속 이제 배뇨 문제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증상이 심해서 소변 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어릴 때 발견이 돼서 바로 치료를 했겠지만, 네. 증상이 또 그리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방광이나 신장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네. 사실 빨리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도 잘 살펴야 되겠네요. 네. 소변 보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참 다양한데 뭐 방광염, 과민성 방광, 또 요실금도 그렇고 배뇨장애 위험에서 여성들도 비뇨의학과 진단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광염, 과민성 방광, 요실금 같은 것들은 여성의 신체 구조상 남성에 비해서 더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산부인과하고는 또 별개적으로 어떤 소변의 생성과 배출 과정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비뇨의학과에서 검사를 하셔야 어떤 네.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요실금의 경우에도 배뇨장애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여성, 남성 상관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서 이 골반 저근육이 조금 약해진 경우라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요실금이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예.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는 시기부터 이제 방광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과민성 방광이 심해져서 절박성 요실금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 수술을 한 후에 네. 어떤 기능 저하로 인한 요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다양한 요실금의 상태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성별을 불문하고 사회생활을 위축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모두 남녀노소 상관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겠죠. 네. 뭐 전립선 비대증 말씀하셨지만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배뇨장애는 증상이죠. 네, 이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뭐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든지 자주 마려운 배뇨장애 증상이 거의 동반되게 되는데요. 네. 비대해진 전립선 때문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약하다 이렇게가 증상이라고만 표현을 하시지만 네. 사실은
뭐 자주 마려운 증상도 이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환자분들께서 뭐 소변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여쭤보면은 뭐 소변은 잘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자주 보시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주 마려운 증상도 전립선 비대가 진행하면서 이제 방광의 변화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배뇨 장애로 얘기되지만 질환에 따라 배뇨 장애 증상은 다를 수 있을까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주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증상이 좀 두드러질 수가 있고, 네. 과민성 방광은 소변이 참기 힘든 절방뇨가 주 증상이긴 한데, 네.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소변 지나가는 길이 막히면 소변이 약하게 나오고, 뭐 이런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에는 어떤 증상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네. 뭐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한 편입니다. 네.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진단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증상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배뇨 장애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그 불편감이라는 게 진단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네. 자주 마려운 것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 사소한 불편감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는 게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 네. 아주 뭐 소변이 안 나오거나 막히거나 이런 것까지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보는 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여쭤보는 편입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질문을 하세요? 이제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는지, 또 뭐 갑자기 참기 힘든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뭐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뭐 줄기가 끊기거나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 힘을 줘서 보시는지, 네. 또 소변을 보고 나면은 남아있는 느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게 되고요. 네. 여러 가지 객관적인 뭐 수치 확인을 위한 검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배뇨일지라는 걸 작성을 해서 네. 환자분이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의 양을 몇 번이나 가시는지 또 자다가 일어나서 보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하다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원인이나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요, 배뇨 문제가 비뇨 생식기뿐 아니라 뇌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네. 그 부분도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소변을 조절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하는 부분이 이제 뇌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뭐 치매 같은 뇌질환이 있을 때도 배뇨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뭐 파킨슨병, 뇌졸중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배뇨 장애로 시작해서 말이나 걸음걸이 또 삼킴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이를테면 뇌신경이 분포되는 위치에 따라서 뭐 언어나 운동을 조절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배뇨 중추를 관장하는 곳도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같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다면 다양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배뇨 장애라는 게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고 전신의 어떤 신경계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렇게 다양한 신경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면 신경과와의 협진이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배뇨 장애의 원인이 신경계 이상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는 네. 비뇨의학과와 신경과가 협진해서 원인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네. 배뇨 장애가 있는데 어떤 환자분에게 뭐 다른 질환이 있으신지 여쭤보다 보니까 뭐 뇌 질환을 포함한 신경계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것과 배뇨 장애와 연관성이 없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신경과에서 어떤 신경계 질환을 위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배뇨와 관련된 신경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영상이나 검사에서 의심이 된다면 네. 또 저희 과로 다시 협진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소변 보는 일이 불편해지고 이런 일이 계속될 때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검사도 여러 가지인가요? 우선은 기본적인 소변 검사를 해봐서 뭐 염증이나 혈뇨를 포함한 이상 소변이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네. 소변 세기를 측정하는 요속 검사라든지 또 배뇨 후에 남아있는 소변을 확인할 수 있는 잔뇨량 측정하는 거, 또 초음파 검사 같은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방광 내의 압력을 측정하면서 소변의 저장 능력이나 배출 능력을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필요하다면 배뇨 장애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네, 뭐 약물 치료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해서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수술적으로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심한 요실금의 경우에도 이 요실금에 맞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가요? 좀 방법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막힘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은 약만 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전립선 비대증에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를 해주듯이 요도의 협착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요실금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중부요도 슬링 수술이라고 좀 더 간편한 요실금 수술에서부터 신경계통의 문제나 아니면 이 요실금을 관장하는 요도 관략근 쪽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예 떨어져 있는 분들은 네. 인공요도 관략근이라고 기계장치를 삽입하는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 후에 회복은 빠른가요? 단기간에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뭐 수술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요. 네. 이제 내시경적인 수술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변줄을 오랫동안 유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회복은 빨리 되는 편이시고 네. 만약에 개복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경우라면 입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인공 요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전립선 수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관략근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인공요도 관략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신경인성으로 문제가 있어서 관략근 자체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도 동일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데에서 이제 기계적인 오류나 뭐 감염으로 인해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수술을 하면서 제거를 하거나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삽입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이 배뇨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 네. 배뇨 장애도 초기에 치료할수록 뭐 치료 과정이라든지 효과가 더 좋을까요? 네, 이 방광은 사실 한번 망가지면 원래 탄력이나 기능을 회복하기가 무척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치료를 하고 싶어도 방광 자체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근본적인 원인이 뭐 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수술적인 교정을 통해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방치했다가 방광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리면 추후에는 이제 비대증 수술을 잘 해놓더라도 방광 기능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과가 좋지 않은 이런 경우도 가끔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배뇨 장애의 여러 증상들 중에 되도록 빨리 진단이 필요한 증상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사실 주로 급성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소변 색깔이 갑자기 붉어지는 혈뇨가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갑자기 아예 나오지 않는 요폐색, 막힘이 발생했을 때 또 이제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이럴 때는 통증이 심하거나 또 뭐 열이 날 때 이럴 때도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가 좀 필요할 수가 있고 네. 아무래도 소변이 조절되지 못하고 나오는 요실금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장기, 방광을 포함한 장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신경학적인 원인도 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증상들이 배뇨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하나하나의 증상만으로 환자분의 질환을 의심을 해볼 뿐이지 확진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소변 검사를 포함한 배뇨 기능 검사들이 거의 여러 가지 증상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뭐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겠어요. 요 폐색도 말씀하셨지만 막히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소변을 아예 보지 못하시면은 아무래도 2차적인 합병증으로 요로 감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 폐색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못 내려오게 되면 콩팥까지 붙게 되는 수신증이나 그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된다면 응급실에 오셔서 소변을 배출을 할 수 있게 도뇨관을 삽입을 하거나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도뇨관 삽입 얘기하셨는데 이럴 때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뭐 제일 흔한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데 그래서 배뇨 증상이 좀 조금은 불편하시지만 그냥 지내오시던 경우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게 되면서 방광이 팽창하면서 오히려 기능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요폐색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줘야 이후에 이제 다른 2차적인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도뇨관 삽입을 시도를 해볼 텐데 전립선 비대증만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요폐색이 있는 경우라면 그냥 도뇨관을 삽입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다른 원인을 찾게 되겠지만 만약에 전립선의 급성의 염증으로 뭐 소변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전립선에 염증이 있어서 요폐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면 도뇨관을 넣는 것 자체가 또 염증을 유발을 악화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방광 쪽으로 직접 이제 소변을 배출해내는 방광 룰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방광 해소만으로는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신장 쪽으로 소변을 직접 뽑아내는 신루라는 것을 이제 경피 바깥쪽으로 직접 소변을 뽑아내는 이런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뇨 장애와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이 편해야 피로감이 덜한데 걷는 일부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인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무지외반증은 겉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많이 휘었는데도 전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차이인 걸까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지외반증은 발의 모양만으로는 알 수 없나 봐요. 심하게 발가락이 휘었는데도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는 분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 건가요? 아무래도 그 변형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신발을 편안하게 신는 분은 증세가 잘 안 생깁니다. 전에는 이걸 버선발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 버선이 요즘 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앞쪽이 좀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버선을 거의 신지 않으니까 버선발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어쨌든지 이것이 그 뾰족한 버선이 됐든 양말, 신발이 됐든 이런 것들이 쪼여서 생기는 거니까 변형이 심하더라도 그런 신발을 편안하게 아주 신는 분들은 증세가 잘 안 생기고 변형이 심하지 않더라도 또 그런 뾰족한 신발 같은 걸 자주 즐겨 신는 분들은 아무래도 증세가 좀 잘 생기는 편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아프면은 사실 우리 엄지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지에다 힘을 안 주고 걸어요. 그러니까 발을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여서 걷는 거죠. 또 5번째 발가락 쪽으로 주로 힘을 주고 디디게 되면은 엄지가 아프더라도 별로 거기가 이렇게 힘이 안 가니까 덜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또 증세가 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심한데 증세가 없는 사람도 있고 덜 심한데 증세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무지외반증은 발의 변형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제 발 중에서도 무지니까 발가락의 변형, 발가락의 뿌리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생기는 거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당연히 그런 게 무지외반증인데 그 원인이 사실은 발 중에서도 중간 부분에서 그 엄지를 이루는 그 뼈가 그 중간 부분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중간 부분에서 관절이 벌어져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그러니까 아주 끝부분의 변형이냐 좀 중간 쪽의 변형이냐 이런 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발 중간에서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지나치게 휠 정도면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되게 이제 젊을 때부터 약간 변형이 있다가 차츰차츰 진행해서 대개는 병원에 오는 게 되게 40, 50대 넘어서 오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청소년기나 뭐 그보다 더 어린 나이도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유전성이 좀 강한 거고 유전성이 이제 덜 심한 경우에는 대개 좀 오래 진행되다가 40, 50대 돼서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무지외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기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간단하지만은 않다면서요. 그 엄지발가락 위에서 보면은 발가락이 휙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이 튀어나온 건데, 그러니까 휜 거 옆으로 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발가락이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 잘 모르지 힘을 주고 뒤꿈치를 딱 들면은 엄지발가락이 뺑 돌아요. 그러니까 발톱이 보통 때는 천장을 보고 있는 게 당연하지만 힘을 딱 주면은 발가락이 돌면서 약간 안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회전을 하면서 힘을 더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발이 닿는 부위가 눌리고 쏠리면서 아프기도 하고 또 굳은 살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튀어나왔으니까 신발하고 맞닿으면은 굳은 살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느 분은 엄지발가락 중에서도 그 튀어나온 부분보다 좀 밑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분은 또 엄지는 별로 굳은 살이 없는데 엄지가 이제 힘을 못 쓰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발바닥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래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휘어진 각도가 꽤 큰데도 통증은 전혀 없고 또 보기에 민망한 정도인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신기한데요. 통증은 없어도 검사를 하면 진단은 무지외반증으로 나오는 건가요? 진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뭐 각도가 몇 도 휘어 있으면 무지외반증이다 이런 거는 있지만 일단 그 각도를 보다 더 크더라도 증세가 없는 분은 병원에 아예 오지 않게 되고 또 각도가 작더라도 증세가 있으면 또 병원에 와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각도만으로 무지외반증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 경계선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주 심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심하고 증세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간 정도에서는 요 증세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요 각도 차이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딱 몇 도 넘어가면 이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앞서 앞이 뾰족한 신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무지외반증인 분들이 여성들이 많은 걸 보면 신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발이 그 뾰족한 것도 문제가 하나 되겠고 또 하나는 뒷굽이 높은 거를 신으면 자연히 엄지가 더 휩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생각을 이제 좀 안 그럴 것 같지만 뒤꿈치를 딱 들면은 엄지가 딱 옆으로 약간 휘는 힘이 가기 때문에 뒷굽 높이도 앞이 넓더라도 뒷굽이 높으면은 엄지를 더 휘게 합니다.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요즘은 신발 안에 깔창을 넣어서 신는 남성들도 많고요. 또 앞코가 좁은 신발을 신는 경우도 많아서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는 남성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무지외반증은 유전적인 경향이 또 크다면서요. 남성들에게도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유전은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다 이제 그런 변형이 생기는 건데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신발을 넓은 걸 신다 보니까 증세를 일으키는 분은 여자보다 적은 겁니다. 실제로 변형이 뭐 남자가 꼭 여자보다 변형이 덜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유전적으로 변형이 무지외반증 변형이 있더라도 신발을 편한 거 신기 때문에 남자는 좀 병원에 오는 확률은 좀 적죠.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무지외반증의 위험이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 우리가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손을 생각합니다. 손마디가 막 툭툭 붉어지고 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손 못지않게 발의 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예. 그러니까 의외로 발에 많습니다. 근데 발 중에서도 손마디 끝마디가 그렇듯이 발 중에서도 이 뒤에 발목 쪽에 오는 분도 있지만 앞에 오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반증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류마티스성으로 무죄반증이 생기면 대개는 더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류마티스성이 아닌 경우하고는 조금 더 치료가 다른데 하여튼 무죄반증이 상당히 생기기 쉽고 생기면은 원래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관절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절 그 치료 나중에 수술한다 그러면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네. 무지외반증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확인은 이제 엑스레이가 되겠죠. 제일 거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엑스레이를 그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픈 분들이 있어요. 튀어나오기도 했는데 튀어나왔는데 되게 움직일 땐 별로 안 아픈데 이것이 관절염으로 진행되든지 아니면 무죄반증과 다르게 처음부터 관절염인 분들은 관절을 움직일 때 아픕니다. 그런 분들은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또는 뭐 그 관절염 때문에 2차적인 변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CT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무죄반증 때문에 옆에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뭐 거기 발바닥 힘줄 같은 게 이상이 생겼나 이런 걸 보려고 MRI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모두 치료 대상은 아니라면서요?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다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인구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치료를 해야 될 테니까 사실 뭐 이렇게 발 벗고 뭐 수영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무지외반증 많거든요. 근데 뭐 증세가 없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굳이 뭐 발가락이 조금 이렇게 틀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꼭 뭐 치료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그럼 통증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더 이상 휘진 않나요? 옆으로 기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근데 그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러시군요. 변형은 있는데 변형이 있는데 아직은 별로 안 아픈데 이것이 앞으로 더 심하게 휘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이 돼서 왔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이제 어린 이제 학생들 같으면은 이것이 점점 더 휘어지면 내가 보기가 너무 흉한데 이거 앞으로 이거 괜찮겠냐 이런 걱정을 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확실히 요걸 엑스레이를 딱 보고서 요거는 꼭 더 진행하겠다 아니다 요걸 딱 가리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걱정될수록 신발을 우선 많이 불편하지 않은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고 꼭은 아니지만 변형이 심해질수록 점점 더 나빠질 확률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지나가는 근육들이고 이런 것들이 정상 배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점점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치료가 필요한 건 우선은 통증 여부가 기준이 될 텐데요.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주로 어디로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이제 통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생각하는데 통증이 대개는 이제 엄지 그 튀어나온 부분이 아픈 분이 있고 발가락이 옆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발가락하고 진 눌려가지고 그 부분에 티눈이 생기고 아픈 부분이 있고 또 엄지는 많이 삐뚤어져서 누가 봐도 저기 아플 것 같이 생겼는데 거기는 안 아프다 그러고 의외로 두 번째가 또 아픈 분이 있고 그래서 증세가 이제 아플 수 있는 부위가 팔에 여러 가지 그 주변으로 해서 다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통증 부위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눌리면서 아프다기보다 신경을 자극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 요 엄지발가락에 가는 신경이요. 발가락의 안쪽 발등 쪽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발에 아주 눌리기 좋은 위치죠. 그렇네요. 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신경이 눌려서 그런 분보다는 직접 튀어나온 뼈가 닿아서 아픈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경이 눌려서 물론 그런 분도 있는데 신경이 눌려서 증세가 생기면 그 부위가 자극될 때 발가락 끝쪽으로 찌릿하는 그런 통증으로 좀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통증뿐 아니라 아무래도 몸의 균형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체중이 좀 쏠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엄지가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지 쪽은 덜 디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 바깥쪽으로 주로 디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때문에 무릎이든지 뭐 허리든지 이렇게 심할수록 자연히 사람이 발을 한쪽만 디딘다고 생각해 보면은 자연히 통증이 그 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도 당연히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발을 바깥쪽만 디딘다? 그러면 당연히 균형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술이 우선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신발을 편한 걸 신으라고 먼저 말씀은 드리지만 대부분은 신발을 편한 걸 신어도 아파서 오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통증은 조금 있고 외형상으로 너무 보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교정을 원하는 분도 있고 젊은 분일수록 그러기 쉽고 이제 통증 자체가 문제돼서 병원에 오는 분이 있고 통증이 심하면은 아무래도 이 무지외반증은 수술 쪽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게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참 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라는 게 보통 있는데 그 보조기를 신발 속에 하고 다니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보조기를 잘 때만 해서는 찢을 때 힘이 거기가 가는 건데 그걸 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기의 효과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발의 변형 정도나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불편이 중요한 걸 텐데요. 수술을 하면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수술이 전에는 이렇게 쭉 많이 절개를 하고 수술했습니다. 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더 아프고 통증도 오래가고 또 이 뼈 낫는 것도 좀 늦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그 이상 이제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아주 그 최소 침습이라 그래갖고 구멍만 딱 피부에 구멍을 딱 내고서 골로 수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만약에 한 3개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봐서는 6주에서부터 3개월 정도까지 가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지외반증은 양쪽 발에 모두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일상을 유지하려면 한쪽씩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변형은 되게 양쪽에 비슷한 정도로 생기지만 일상을 유지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한쪽을 수술하고 또 수술을 어떻게 두 번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양쪽을 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 환자분 상태에 맞춰가지고 수술을 한쪽 할지 양쪽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네. 수술 후에 또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게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평발이 때든지 그러면 생길 수가 있는데 대개 모든 수술은 수술장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 말하면 좀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수술이 되는 거는 수술장에서 만약에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되게 재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완벽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 정도면 괜찮겠다.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방에서 결정이 나서 대개는 요즘 방법으로는 거의 재발이 굉장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재발 안 한다. 그거는 뭐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또 수술까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비수술적인 거는 신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발이 폭이 좀 충분히 특히 앞볼이 문제니까 볼이 충분히 넓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눌리지 않는 거, 눌리는 거를 피해주는 것이 제일 그 수술 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는 좋은 거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 큰 보조기를 대는 거는 좀 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 실리콘 패드를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때로 그거는 그나마 신발 속에 하기가 간편하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뺐다 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폭이 넓은 신발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은 신발 선택일까요? 신발 선택이고 이제 보통은 이제 뭔가 그래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자꾸 생각하니까 근력 운동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근력, 발가락을 옆으로 벌리는 거, 또 고무줄을 갖고 이렇게 오므리는 거 그런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가락 변형으로 나타나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